주인어른, 돌쇠 인사드리옵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힘은 황소보다 센 머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음씨는 어찌나 착한지 그너른 등짝만큼이나 속도 넉넉한 사내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흠이라면 마음은 착한데 몸이 늘 먼저 나간다는 것이었지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프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인심후하기로 소문난 부잣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어른은 성품이 어찌나 인자하신지 소작이니 흉년에 소작료를 못 내도 눈 감아주고 지나가는 거린에게도 밥 한 술 거르는 법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 댁 주인어른 밑에서 일하면 굶어 죽을 일은 없다고 입을 모았지요. 그런 집에 어느 날 새 머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돌쇠, 나이는 20이었지요. 대문을 들어서는데 그 덩치가 어찌나 우람한지 마루에 앉아 계시던 주인어른의 눈이 대번에 번쩍 뜨였습니다. 어허, 이놈 체격 좀 보게. 돌쇠가 넙죽 큰 절을 올렸지요. 예, 돌쇠라 하옵니다. 오늘부터 어르신 댁에서 힘써 일하겠습니다. 주인어른은 흡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하며 장정 두었은 들 법한 팔뚝하며 저만한 일꾼이면 올해 농사 걱정은 덜었다 싶으셨지요. 거참 우리 집에 이런 든든한 일꾼이 들어오다니 복이 굴러 들어왔구먼 그래. 곁에 섰던 마님도 흐뭇하게 거들었습니다. 저만한 장정이면 큰일도 거뜬히 해내겠어요. 그래, 오늘아 고단했을 테니 오늘은 푹 쉬고 일은 내일부터 천천히 익히거라. 얘야, 돌쇠 처소를 아래채에 봐주어라. 그리 이르시고는 주인어른 내외가 안채로 들어가던 참이었습니다. 헌데 이 돌쇠, 내일부터 익히라 하셨지만 뭐라도 얼른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손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첫날부터 밥값은 해야 할 텐데 마음이 그렇게 앞서기 시작했지요. 두리번거리던 그 눈에 마당 한쪽의 돌절구가 딱 들어왔지요. 하인 서넛이 달라붙어 겨우 옮기던 그 무거운 절구를 돌쇠는 옮겨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르신, 가시기 전에 소인 힘 한번 보고 가십시오. 돌쇠가 냉큼 절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막 안채로 걸음을 옮기시던 주인어른도 그 소리에 돌아보셨지요. 돌쇠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두 손으로 절구를 감싸 안았지요. 그리고 으라차 번쩍 그 육중한 절구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지켜보던 하인들의 입이 떡 벌어졌지요. 아이고, 저 무거운 걸 혼자서. 장정 넷이 붙어도 쩔쩔매던 절구인데 여기저기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루의 주인어른도 그놈 참 장사로구나 하며 수염을 쓰다듬으셨지요. 돌쇠의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쓱해졌습니다. 한데 하필 그 우쭐한 순간에 엉덩이가 스멀스멀 가려워진 게 화근이었습니다. 아침나절 풀숲을 지나오다 뭔가에 물린 모양이었지요. 하고 많은 때를 두고 하필 그때 가려웠으니 이걸 어쩝니까? 참으면 참을수록 더 기승을 부리는 게 가려움이라 처음엔 어금니를 꽉 물고 견뎌보았습니다. 엉덩이를 슬쩍 실룩여도 보았지요. 그럴수록 가려움은 더 깊이 파고들 뿐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절구를 든 채 우쭐대던 참이라 티를 낼 수도 없으니 그 속이 오죽 탔겠습니까? 결국 돌쇠도 견디질 못했습니다. 그 무거운 절구를 한 손으로만 붙든 채 남은 한 손을 슬그머니 뒤로 뻗어 엉덩이를 벅벅 긁고 만 것이지요. 긁을 땐 시원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지요. 한 손으로 버티기엔 절구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팔이 스르르 풀리더니 절구가 그대로 기울었지요. 돌쇠가 화들짝 놀라 두 손으로 다시 붙들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쿵!
절구가 떨어진 곳은 하필이면 흐뭇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시던 주인 어른의 발등이었습니다. 으아. 주인 어른의 비명이 마당을 쩌렁 갈랐습니다. 방금까지 수염을 쓰다듬으시던 그 어른이 한 발로 통통 뛰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지요. 하인들이 놀라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뒤늦게야 깨달은 얼굴이었지요. 주인 어른, 괜찮으십니까? 소인이 그만. 괜찮네, 괜찮아.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는 얼굴로 주인 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발등이 벌써 벌겋게 부어오르고 있었지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님이 놀라 뛰어나오시고 찬모가 찬물을 떠오고 하인들은 주인 어른을 부축해 마루에 앉혔지요. 돌쇠는 그 북새통 한가운데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도우려고 다가서면 사람들이 손사래를 쳤지요. 돌쇠의 커다란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서 부어오른 주인 어른의 발등만 바라보았습니다. 쫓겨나면 어쩌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머슴을 굶기는 법이 없고 첫날부터 저를 보고 든든한 일꾼이라 반겨주신 곳이었지요. 이런 집에 겨우 들어왔는데 첫날부터 어른 발등을 찍어 놓았으니 내일이라도 보찜을 싸라 하면 무슨 낯으로 이 대문을 나선단 말입니까? 돌쇠가 슬그머니 두 주먹을 걸어쥐었습니다. 10사람 몫을 해서라도 어르신 은혜에 보답하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러나 그 다짐이 무색하게도 사고는 벌써 하나 더 코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습니다. 의원한테 다녀오셔야겠어요. 마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 어른은 발등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돌쇠야. 주인 어른이 나직이 부르셨습니다. 돌쇠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어르신. 내가 놀라기는 나보다 더 놀란 얼굴이구나. 주인 어른이 아픈 와중에도 애써 웃으며 말씀하셨지요. 미안하지만 나를 좀 업어다오. 걷기가 영 어렵구나. 돌쇠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르신. 제가 모시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갈 곳 없던 두 손이 이제야 할 일을 찾은 듯 했습니다. 돌쇠는 등을 낮추었고 주인 어른은 그 널찍한 등에 천천히 업히셨습니다. 살살 가거라. 발이 울리면 아프니. 예.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조심스러웠지요. 그런데 이 돌쇠 입으로는 살살이라 해놓고 몸은 늘 그 반대로 가는 게 탈이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걸음을 떼자마자 발이 성큼성큼 나가기 시작했지요. 마음이 급했던 겁니다. 얼른 의원께 모셔야 한다는 생각, 그 하나뿐이었지요. 등에 업힌 주인 어른이 천천히 하셨지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돌쇠의 걸음은 더 빨라져만 갔지요. 발밑만 보고 성큼. 그때였습니다. 퍽. 아이고. 주인 어른의 비명이 마을 어귀에 쩌렁 울렸습니다. 그 자리엔 늙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굵은 가지 하나가 사람 머리 높이까지 낮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돌쇠 혼자였다면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났을 자리였지요. 헌데 이날은 등에 주인 어른을 업고 있었으니 그 키가 어디 보통 높이였겠습니까? 주인 어른 이마가 그 가지에 아주 제대로 걸려들고 만 것이었습니다. 등에 업힌 채라 피할 수도 없이 그야말로 꼼짝없이 당하신 것이었지요. 돌쇠는 그 비명을 듣고서야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이쿠, 이런데 나뭇가지가 있었습니까? 자네 눈은 대체 어디다 두고 다니는가?
주인 어른이 이마를 부여잡으며 신음하셨습니다. 발등을 다쳐 의원에게 가는 길에 이마까지 하나 더 얹은 꼴이었지요.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몸 두 군데를 성한 데 없이 만든 것이 이 집에 들어온 돌쇠의 첫날 성적표였습니다. 의원집 마당을 나설 때까지 주인 어른은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마에 약초를 붙이고 발등에 붕대를 감은 채로 돌쇠 등에 다시 엎이셨지요. 그런데 이번엔 아까와 사뭇 달랐습니다. 올 때만 해도 살살 가거라, 천천히 가거라 하며 그래도 몇 마디 건네시던 분이었는데 돌아가는 길엔 입을 꾹 다무신 채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요. 한동안 그렇게 말없이 엎혀가시기만 했습니다. 돌쇠는 등 뒤가 조용할수록 괜히 목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차라리 한마디 꾸중이라도 들으면 숨이라도 쉬겠는데 주인 어른이 아무 말씀도 없으시니 발걸음마다 눈치가 보였지요. 저벅, 저벅, 저벅.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올 때보다 2배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돌쇠가 한참 만에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아프십니까? 아니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뿐 더는 말씀이 없으셨지요. 돌쇠는 그제야 등 뒤로 전해지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까 대문 앞에서 우리 집에 이런 일꾼이 들어오다니 하며 흡족해 하시던 그 얼굴과는 영 딴판이었지요. 하기야 첫날부터 발등에 이마까지 다치셨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셨겠습니까? 돌쇠는 입술만 꾹 다문 채 남은 길을 걸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쫓겨나면 어쩌나. 그 걱정 때문인지 등에 엎인 주인 어른이 유난히 무겁게만 느껴졌지요. 이 소식은 발보다 빨랐습니다.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마을 사람들 귀에 들어갔지요.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저녁 밥상머리에서 새로 들어온 머슴 이야기가 이 집 저 집 옮겨 다녔습니다. 그 댁에 새 머슴이 들어왔다며 힘이 그렇게 장사라던데 장사면 뭐 하나. 첫날부터 주인 어른을 2번이나 다치게 했다더구먼. 절구로 1번, 나뭇가지로 1번. 저런 2번씩이나 거참 첫날부터 볼만했겠구먼 그래. 그래도 그만한 힘이면 농사철엔 제 몫을 하고도 남지 않겠나. 글쎄 힘만 좋고 매사에 저 모양이면 그 댁도 골께나 앓겠어. 며칠은 그렇게 돌쇠 이야기가 마을을 떠돌았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돌쇠가 주인 어른 약을 받아 의원집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지요. 날이 저물어 사방이 어둑한데 곳간 쪽에만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늘 굳게 잠겨있던 곳간 문이 그날따라 반쯤 열려 있었지요. 그 앞으로 낯선 사내 몇이 쌀가마를 지고 어둠 속을 부지런히 오갔습니다. 빨리, 빨리 옮기게. 쉿발소리 좀 죽이게. 낮게 주고받는 말소리 사이로 누군가 그 곁에 서서 무언가를 나직이 이르고 있었지요. 돌쇠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칫했습니다. 어쩐지 인사를 건네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광경이었으니까요. 그저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갸웃하고는 조용히 발길을 돌렸지요. 그게 무슨 일의 시작인지 그때는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이튿날 돌쇠는 새벽부터 눈을 떴습니다. 이불을 개다 말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어젯밤 그 서늘한 침묵이 아직도 등 뒤에 남은 듯 했습니다. 돌쇠가 2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오늘부터는 다르다. 그날부터 돌쇠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물지개를 지고 우물을 오가고 장작을 패고 볕단을 나르고 남들 둘이 붙어야 할 일을 혼자 번쩍번쩍 해치웠지요. 힘 하나는 참으로 아까운 일꾼이었습니다. 다만 집안 사람들은 아직 돌쇠에게 선뜻 마음을 놓지 못했지요. 돌쇠가 빗자루를 들면 찬모는 슬그머니 장독대 뚜껑을 닫았고 돌쇠가 장작을 안으면 하인들은 괜히 한 걸음씩 물러섰습니다.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주인 어른도 돌쇠가 무언가를 번쩍 들 때마다
저도 모르게 제 발등을 슬쩍 내려다보셨지요. 힘은 참 좋다만 주인 어른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낮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뒤의 말씀은 굳이 잊지 않으셨지요. 잊지 않아도 그 자리 모두가 속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돌쇠라고 그 눈치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하려 애썼지요. 항아리 옆을 지날 때는 숨까지 참았고 마루 가까이 갈 때는 발끝을 세워 살금살금 걸었습니다. 한대의 덩치가 산만한 사내가 발끝으로 살금살금 걷고 있으니 지켜보는 쪽이 외려 더 조마조마했지요. 보다 못한 하인 하나가 한마디 했습니다. 돌쇠야, 그냥 좀 걸어라. 그렇게 살금살금 다니니 더 무섭다. 돌쇠는 멋쩍게 웃으며 다시 허리를 굽실했지요. 예, 조심하겠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꽤 한 번 부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몸을 움직였고 힘든 일에는 늘 제일 앞에 섰지요. 다만 그럴 때마다 주인 어른의 눈은 여전히 가늘어졌습니다. 저놈이 언젠가 큰일을 한 번 낼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좋은 큰일일지 나쁜 큰일일지 그것만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돌쇠는 광에서 곡식 가마니를 나르는 길이었지요. 어깨에 가마니 하나를 걸치고 사랑채 뒤편 담장길을 지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장 모퉁이를 돌자마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뒤가 확실하단 말이지요. 돌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요. 담장 뒤 그늘진 곳에 두 사람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집 청지기 최서방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요. 갓을 눌러쓰고 도포 자락에 흙먼지가 잔뜩 묻은 어딘가 장사치 같은 인상의 사내였습니다. 염려 마시게. 도장까지 다 준비되어 있으니 최서방의 목소리였습니다. 땅 문서는 쉿. 낯선 사내가 말을 자르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돌쇠는 가마니를 걸친 채 엉거주춤 서 있었지요. 딱히 숨을 생각도 아니었는데 발이 저절로 멈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그 문서만 손에 들어오면 돌쇠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땅 문선이 도장이니 하는 말들이 귀에 스쳐 지나갔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이어붙일 재간이 없었지요. 그저 최서방 어른이 누구랑 일 얘기를 하시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어디선가 북 날아오더니 하필 최서방의 뒤통수에 사뿐 내려앉았습니다. 돌쇠의 눈이 그 파리를 딱 쫓았습니다. 최서방은 은밀한 이야기에 열중하느라 제 뒤통수에 파리가 앉은 줄도 모르는 모양이었지요. 파리는 뒤통수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앞다리를 싹싹 비비적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돌쇠의 눈에 어찌나 똑똑히 들어오던지요. 어허, 저 파리 좀 보게. 어른 뒤통수에 떡하니 앉았구먼. 돌쇠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이 이야기에 정신이 팔린 사이 저놈이 뒤통수를 물기라도 하면 큰일 아닙니까? 도와드려야겠다 마음은 그뿐이었지요. 돌쇠가 슬그머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파리가 놀라 달아나지 않게 숨까지 죽여가며 겨냥을 했지요. 그런데 이 돌쇠라는 사람 손은 야무지게 겨눠쓰되 그 손에 실린 힘이 어디 보통이어야 말이지요. 장정 넷이 겨우 옮기던 절구를 혼자 번쩍 들던 그 손이었으니 말입니다. 파리를 향해 그 손이 번개같이 내리꽂혔습니다. 착! 어찌나 시원하게 후려쳤는지 그 소리가 담장길을 쩌렁 울렸습니다. 아이고, 아야! 파리는 잦았는지 몰라도 최서방은 뒤통수를 감싸 쥐고 펄쩍 뛰었습니다. 눈에서 불이 번쩍했겠지요. 얼얼한 뒤통수를 부여잡고 획 돌아보니
눈앞엔 커다란 돌쇠가 손바닥을 쫙 편 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파리가 어른 뒤통수에 앉아서요. 돌쇠가 우물쭈물하며 손바닥을 펴 보였습니다. 그 널쩍한 손바닥 한복판에 파리 한 마리가 납작하게 짓눌려 있었지요. 잡기는 제대로 잡은 겁니다. 나름의 증거였지요. 하지만 최서방의 귀에 그런 변명이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파리 따위가 문제가 아니었지요. 그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놈이 방금 우리 얘기를 다 듣고 시치미를 뚝 떼고 뒤에 서 있었단 말인가. 옆에 있던 낯선 사내도 흠칫 놀라 슬며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심상치 않게 흔들렸지요. 청지기 최서방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몇 번이고 몸을 뒤척였지요. 돌쇠가 담장 뒤에 서 있던 그 순간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그놈이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을까? 며칠 뒤라는 말을 들었을까? 문서 얘기까지 들었을까? 생각할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파리를 잡아준다며 태연하게 웃던 그 얼굴이 자꾸 떠올랐지요. 순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진함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지요.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실은 다 듣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은 아닌가. 최서방은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쌓아 올린 일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는데 여기서 들통이 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판이었지요. 저놈을 없애야 한다. 아니, 없애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당분간 일을 못하게, 이 집에서 눈에 띄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날이 밝자 최서방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궁리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지요. 저 돌쇠라는 놈, 뭘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든 곁에 두고 마음 졸이느니 아예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게 상책이라 여긴 겁니다. 마침 핑곗거리도 그럴듯한 게 있었지요. 돌쇠야.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결 다정했습니다. 예, 청지기 어른. 돌쇠가 냉큼 달려왔습니다. 주인 어른 발등이 영 낫지를 않으신다. 내가 찍은 그 발등 말이다. 예. 소인이 그저 죄스러워서. 헌데 마침 좋은 수가 있다. 뒷산 너머의 발등 부기 빼는데 특효라는 뿌리가 난다더구나. 그걸 좀 캐 오너라. 내가 힘도 좋고 발도 빠르니 너만 한 적임자가 없지 않겠느냐. 돌쇠의 얼굴이 대번에 환해졌습니다. 제 잘못으로 다치신 주인 어른께 이번엔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다른 생각은 조금도 끼어들 틈이 없었지요. 예, 소인이 지금 당장 다녀오겠습니다. 산을 통째로 뒤져서라도 그 뿌리 꼭 캐오겠습니다. 돌쇠는 지게를 걸머쥐고 신이 나서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발걸음도 가벼웠지요. 최서방은 그 우람한 뒷모습이 산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입가에 서늘한 웃음을 한 자락 물더니 곁에 있던 사람을 조용히 손짓해 불렀지요.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나무가 빽빽해지고 발밑이 험해졌지요. 돌쇠는 뿌리를 찾는다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직지 않은 두 사내가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최서방댁 심부름을 종종 하던 자들이었지요. 돌쇠는 그저 나 도와주러 오셨나 보다 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이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두 사내는 대답 없이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낭떠러지 근처 발밑이 훤히 트인 자리로 돌쇠를 슬쩍슬쩍 유인했지요. 저 아래쪽에 좋은 뿌리가 많다던데 한번 보시겠소. 돌쇠가 순순히 낭떠러지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두 사내가 서로 눈짓을 하더니 동시에 돌쇠의 등을 힘껏 밀었습니다. 으라차.
퍽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밀린 것은 돌쇠가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지요. 아무것도 모른 채 뿌리를 캐려고 허리를 굽히던 참이었는데 등 뒤에서 뭔가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두 사내가 서로 밀치듯 뒤엉켜 낭떠러지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지고 있었지요. 어이쿠, 조심하십시오. 돌쇠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두 사내는 대답할 정신도 없이 산비탈을 굴렀습니다. 나뭇가지에 옷이 걸리고 돌부리에 무릎이 까이면서도 멈추지 못했지요. 한참을 굴러 아래쪽 풀숲에 처박히고서야 겨우 멈췄습니다. 돌쇠는 영문을 몰라 그저 눈만 껌뻑였습니다. 저분들이 왜 저렇게 넘어지셨을까? 아무래도 산길이 험해서 그런가 보다. 뿌리를 손에 쥐고 산을 내려오던 돌쇠는 문득 아까 그 광경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두 분 나를 밀치는 것 같기도 했는데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지요. 담장 뒤에서 들었던 말, 최서방의 하얗게 질린 얼굴, 그리고 오늘 갑자기 뒷산으로 심부름 보낸 일까지. 설마 돌쇠의 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내 뛰기 시작했지요. 주인 어른께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정확히 무슨 음모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만은 온몸으로 느껴졌지요. 돌쇠는 지게도 내팽개친 채 산길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 대문이 보이자 돌쇠는 걸음을 더 크게 재촉했습니다. 주인 어른, 큰일 났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로 마당으로 뛰어들며 목청껏 외쳤지요. 어서 이 일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라 발밑이 어찌 되어 있는지는 살필 겨를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헌데 하필 그날 마당 한쪽에서는 종들이 큰일을 벌이고 있었지요. 집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갑오 항아리를 꺼내다 물을 길어 부어가며 정성껏 씻는 중이었습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온 것이라 1년에 한두 번 나를 잡아 조심조심 닦아내는 물건이었지요. 손잡이가 반질반질하게 다른 그 항아리가 물기를 머금은 채 마당 복판에 덩그러니 놓여 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눈에 그것이 들어올 리 없었지요. 마음은 이미 안채에 가 있었으니까요. 성큼 내디딘 그 큰 발이 항아리 밑동을 그대로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항아리가 마당 한복판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물벼락이 사방으로 튀고 깨진 조각이 흘바닥에 우수수 흩어졌지요. 그 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안채에 계시던 주인 어른까지 버선발로 뛰쳐나오실 정도였습니다. 닦던 종들도 마당을 지나던 하인들도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돌쇠는 깨진 조각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선체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꼭 쥐고 온 뿌리도 그토록 다급히 전하려던 말도 모두 새까맣게 잊은 채 그저 발치에 흩어진 항아리 조각만 멍하니 내려다보았지요. 쨍그랑 소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주인 어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항아리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 집 안채를 지켜온 물건이었지요. 그것이 지금 마당 한복판에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주인 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너무 놀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듯했지요. 돌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인 어른, 소인이 그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더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평소 같으면 돌쇠 편을 들어주던 참모조차 이번만큼은 슬그머니 눈을 피했습니다. 그 항아리가 이 집에서 어떤 물건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주인 어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깨진 조각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셨습니다.
발등에, 이마에, 이제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갑옷까지 이 머슴 하나가 들어온 지 며칠 만에 성한 것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얼굴이었지요. 아무리 인심후한 어른이라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끝이 없을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곁에 있던 최서방이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어르신 소인이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오나 목소리가 더없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지난 며칠 곁에서 지켜보니 저 돌쇠라는 놈이 힘은 장사이나 도무지 앞뒤를 가릴 줄을 모르는 사람인 듯합니다. 오늘은 항아리로 그쳤지만 이러다 언제 또 무슨 큰 사고를 칠지 소이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낮고 나긋한 목소리였지요. 그러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주인 어른의 마음에서 가장 아픈 곳만 골라 정확히 찔러댔습니다. 이 댁 살림이 이만큼 넉넉하니 망정이지 다른 집이었으면 진작 큰 화를 입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어르신 곁에 저런 위험한 사람을 두고 소인이 어찌 마음을 놓겠습니까? 위하는 척, 걱정하는 척 그러나 실은 돌쇠를 이 집에서 몰아내려는 속셈이 한 겹 한 겹 말에 실려 있었지요. 하지만 그 속을 알 리 없는 주인 어른께는 그저 오랜 세월 곁을 지켜온 충직한 청지기의 진심 어린 걱정으로만 들렸습니다. 주인 어른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고는 오랜 침묵 끝에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여셨지요. 돌쇠야. 예, 주인 어른. 내일 아침 짐을 챙겨 떠나거라. 그 한마디에 마당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것이었지요. 안 됩니다. 지금 이대로 쫓겨나면 주인 어른이 위험한데. 산에서 있었던 일을 담장 뒤에서 들은 그 일을 어떻게든 알려드려야 하는데. 주인 어른, 소인들의 말씀이 있사옵니다. 오늘 산에서 그 두 분이, 아니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절 밀었는데, 아니 밀린 게 아니라 저들이 밀렸는데, 그게 아니라 최서방 어른이 아까 저 담장 뒤에서 어떤 사람이랑 말이 뒤엉키고 또 뒤엉켰습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혀는 더 굳었지요. 하려는 말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정작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앞뒤 안 맞는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듣고 있던 하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지요. 저것 보게.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를 하는 겐가. 제 죄를 덮어보겠다고 애먼 사람까지 걸고 넘어지는구먼. 돌쇠가 아무리 손짓 발짓을 해가며 애를 써도 그 말을 고지곳대로 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소 그를 챙겨주던 이들조차 오늘은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지요. 온 마당에 돌쇠 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작 이 모든 일을 꾸민 최서방은 옆에서 그저 안타깝다는 듯 잔잔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지요. 그 능청스러운 얼굴을 보면서도 돌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 어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만 갔지요. 그만하거라. 단 한마디였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그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지요. 억울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것을 풀어낼 말재주가 그에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서방의 방에는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산에서 보낸 신복 둘이 오히려 저희끼리 뒤엉켜 굴러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최서방은 하루 종일 속이 타들어갔지요. 게다가 돌쇠가 항아리를 깨뜨리며 뛰어들어왔던 그 순간 주인 어른, 큰일 났습니다. 그 외침이 귓가에 자꾸 맴돌았습니다. 다행히 항아리가 깨지는 소란에 묻혀 아무도 그 말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은 눈치였지만 최서방의 가슴은 여전히 벌렁거렸지요. 더는 미룰 수가 없다. 최서방이 벼루에 먹을 갈았습니다. 붓을 들어 짧은 글 한 줄을 적었지요.
내일 아침 그놈이 떠나고 나면 바로 문서를 정리하세. 종이를 작게 접어 심부름꾼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걸 저 아랫마을 거간꾼한테 갖다 주고 오너라. 아무도 모르게.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서방은 한참을 문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서야 방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돌쇠는 그 시각 행랑채 한쪽에서 보찜을 싸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집을 떠나야 했지요. 옷까지 몇 벌을 개켜 넣는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자꾸 걸렸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산에서 있었던 일, 담장 뒤에서 들었던 말들 아무리 생각해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말씀드리려 하면 할수록 말이 꼬였습니다. 오늘 낮에도 그랬지요. 주인 어른 앞에서 산에서 그 두 분이 그러니까 밀렸는데, 아니 밀었는데, 최서방 어른이 하다가 결국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나도 잘 하고 말끝을 흐리고 말았습니다. 주인 어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만 갔지요. 내가 말 주변이 없어서 그렇지 분명 뭔가 있었단 말이다. 보찜을 다 싸고도 돌쇠는 방을 나섰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요. 뒤뜰을 이리저리 서성였습니다. 별빛 아래 마당이 고요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라 생각하니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지요. 그러다 문득 사랑채 넘어 최서방의 방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늦은 시각까지요. 저 방은 왜 아직도 불이?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쩐지 발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돌쇠는 조심조심 담장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려 애썼지만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 마음처럼 되지 않았지요. 자갈 하나를 밟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들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뭔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최서방의 방 앞에 다다랐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돌쇠는 숨을 죽이고 그 틈에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방 안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최서방과 낮에 담장 뒤에서 보았던 그 낯선 사내였지요. 두 사람 사이에 종이 두 장이 나란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장은 누렇게 색이 바랜 오래된 문서였습니다. 다른 한 장은 그것과 똑 닮았지만 어딘가 새거티가 나는 종이었지요. 이쪽이 진짜고 이쪽이 새로 만든 것이네. 최서방이 두 문서를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글씨체는 완벽하게 맞춰놨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낯선 사내가 나직이 대답했지요. 돌쇠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문풍지가 바람에 가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방 안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지요. 뭔 소리 아니요? 낯선 사내가 낮게 물었습니다. 최서방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왔지요. 돌쇠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몸을 돌려 담장 그림자 속으로 바짝 붙였지요. 숨을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최서방이 고개를 내밀어 좌우를 살폈지요.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달빛 아래 아무것도 없었지요. 최서방이 몇 번 더 두리번거리다 혀를 차며 문을 닫았습니다. 바람이었나 보이. 돌쇠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등줄기가 온통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진짜 문서와 가짜 문서라니. 정확히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최서방 어른이 뭔가 큰일을 꾸미고 있다. 그것도 주인 어른을 상대로. 돌쇠는 그 자리에 한참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돌쇠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얼굴로 보찜을 짊어졌지요. 원래대로라면 이날 아침 조용히 대문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 사랑채 마루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쇠가 발걸음을 옮겨 그쪽을 살폈지요. 주인 어른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앞에 최서방이 두루마리 몇 개를 펼쳐놓고 있었지요. 어르신, 이건 지난번 말씀하신 소작갱신 문서이옵니다. 도장 한 번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최서방의 목소리는 더없이 차분하고 공손했습니다. 주인 어른이 별 생각 없이 손을 뻗어 도장을 집으셨지요. 최서방이 슬쩍 밀어놓은 종이 뭉치 사이에는 어젯밤 문틈으로 보았던 바로 그 새 것 같던 문서가 섞여 있었습니다.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것이다. 어젯밤 그 가짜 문서. 주인 어른의 손에 들린 도장이 서서히 종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돌쇠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며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들었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주인 어른도 최서방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지요. 돌쇠의 커다란 손이 주인 어른의 손목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도장은 종이에서 반 뼘쯤 떨어진 허공에서 멈췄지요. 이놈이 무슨 짓인가? 주인 어른이 놀라 소리치셨습니다. 주인 어른, 그 문서, 그거 가짜입니다. 어젯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인들이 하나둘 무슨 일인가 싶어 몰려 나왔지요. 최서방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르신, 이 사람이 어제 쫓겨나게 되니 앙심을 품고 헛소리를. 헛소리 아닙니다. 돌쇠가 최서방을 똑바로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말이 꼬여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그 답답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지요. 어젯밤 어른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문틈으로 봤습니다. 오래된 문서 하나랑 새로 만든 문서 하나랑 나란히 놓고 도장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도 그때 같이 계셨습니다. 돌쇠가 손가락으로 대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지요. 마침 대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웃거리던 거간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낮에 문서를 넘겨받으러 몰래 찾아온 것이었지요. 딱 걸린 얼굴이었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돌쇠가 소리쳤습니다. 거간꾼은 그 순간 사람들의 눈이 자신에게 쏠린 것을 깨닫고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개 서라. 돌쇠가 소리치며 뒤쫓았습니다. 거간꾼은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내달렸지요. 발이 빨랐습니다. 이대로라면 놓칠 판이었지요. 마침 마당 한쪽에는 며칠 전 새로 들여온 돌절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돌쇠가 예전 것을 깨뜨린 뒤 새로 마련해둔 물건이었지요. 돌쇠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달려가며 그 절구를 두 손으로 밀쳤습니다. 쿠르릉. 절구가 마당을 가로질러 굴러갔습니다. 육중한 돌덩이가 땅을 울리며 거간꾼의 발밑으로 정확히 파고들었지요. 으악! 거간꾼이 절구에 발이 걸려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보찜이 붕 떠올랐다가 마당에 떨어졌지요. 보찜끈이 풀리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엽전 꾸러미 그리고 두루마리 몇 개였습니다. 지켜보던 하인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저 절구가 사람을 잡네. 돌쇠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거간꾼의 등을 무릎으로 눌러 꼼짝 못하게 눌러 앉혔습니다. 한편 최서방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보고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마당 한복판의 소란에 쏠린 틈을 타 담장 쪽으로 재빨리 몸을 옮겼지요.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 최서방이 담장 아래 놓인 디딤돌을 밟고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담장 너머로 몸을 넘기려는 찰나였지요. 담장 위로는
마침 오래된 감나무 가지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돌쇠가 주인 어른을 업고 가다 이마를 부딪혔던 바로 그 나무의 다른 가지였지요. 돌쇠는 거간꾼을 누른 채로 그 광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틀어 손을 뻗었지요. 나뭇가지 하나를 손에 잡히는 대로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졌던 가지가 최서방이 담장 위로 완전히 올라선 바로 그 순간 돌쇠가 손을 놓았습니다. 퍽! 가지가 튕겨나가며 최서방의 등짝을 그대로 후려쳤습니다. 으아! 최서방이 균형을 잃고 담장 위에서 그대로 마당 쪽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최서방이 마당 흙바닥에 볼썽사납게 나뒹굴었습니다. 도포 자락이 뒤집히고 반듯하게 쓰고 있던 갓이 저만치 대굴대굴 굴러갔지요. 그 서슬에 품속 깊이 감춰두었던 것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는 누렇게 색이 바랜 오래 묵은 진짜 땅문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것과 똑 닮았으되 어딘가 새것 티가 가시지 않은 위조한 문서였지요. 감출 것이 없어진 두 장이 나란히 흙바닥 위에 펼쳐졌습니다. 왁자하던 마당이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주인 어른이 천천히 다가가 그 두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란히 놓고 하나하나 견주어 보시더니 문서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지요. 글씨체도 서식도 도장 자리까지도 똑같았습니다. 다만 종이의 빛깔만이 하나는 세월을 머금었고 하나는 그렇지 못했지요. 이것이 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주인 어른의 목소리가 잠겨 나왔습니다. 수십 년을 이 집 살림을 도맡아 온 청직이었습니다. 곳간 열쇠도 땅 문서도 안살림 바깥살림 할 것 없이 믿고 맡겨온 사람이었지요. 그런 최서방이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사람이 앙심을 품고 헛소리를 한다며 태연히 사람들을 다독이던 그 매끄러운 말솜씨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었지요. 궁지에 몰린 최서방의 눈이 다급하게 마당을 훑었습니다. 그러다 한쪽 구석 다리에 붕대를 감고 절뚝거리며 서 있는 하인 하나에게 시선이 딱 멎었지요. 며칠 전 뒷산에서 돌쇠를 밀치려다 되래 벼랑으로 굴러떨어졌던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최서방이 그를 향해 은밀히 그러나 다급하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어서 나서서 아니라고 해다오. 산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저놈이 다 지어낸 소리라고 말해다오 하는 눈짓이었지요. 사내는 그 눈짓을 받고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다리에 감긴 붕대를 물끄러미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시키는 대로 했다가 이 지경이 된 달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쳐 며칠을 알아누웠는데 최서방은 약 한 첩 지어 보내기는커녕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지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또 저를 방패막이로 앞세우려 눈을 부라린단 말입니까? 사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지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사내가 그의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다만 최서방이 바라던 방향은 아니었지요. 어르신 소인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며칠 전 그 산길 일은 다 최서방 어른이 시켜서 한 짓입니다. 발등에 좋은 뿌리를 캐 오라 한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었고요. 소인들더러 돌쇠 저놈을 벼랑에서 슬쩍 밀어발이라도 크게 접질리게 팔이라도 하나 부러지게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리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면 자연스레 이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면서요.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데 그 돌쇠라는 놈이 어찌나 힘이 센지 아무리 밀어도 바위처럼 꿈쩍을 안 하지 뭡니까. 되레 저희 둘이 발이 엉켜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졌지요. 이 다리도 그때 그리 된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어이없다는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내의 다음 말에 그 웃음기마저 싹 가셨지요. 헌데 어르신 돌쇠 저놈은 뭘 알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최서방 어른이 그저 혹시나 뭘 들었을까, 뭘 봤을까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미리 손을 써서 없애려 한 것뿐입니다. 그 말에 주인 어른의 손에서 문서가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발등을 다치게 하고 이마를 부딪게 하고 갑오 항아리를 깨뜨렸던 그 며칠. 그저 손발 서툰 사고 뭉치가 저지른 일이라고만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는 것을. 그 사고 뭉치가 실은 이 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주인 어른은 그제야 온전히 깨달으신 것이었지요. 돌쇠야. 주인 어른이 천천히 돌쇠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거간꾼을 무릎으로 꾹 눌러 앉은 채 이게 다 무슨 영문인가 싶은 얼굴로 그 광경을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지요. 정작 저를 두고 오간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그 순진한 사내만 아직 다 헤아리지 못한 듯 했습니다. 최서방과 거간꾼은 그날로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오랏줄로 두 사람을 꽁꽁 묶는 동안 최서방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무어라 변명이라도 해보려 입을 달싹였지만 흙바닥에 나뒹군 두 장의 문서 앞에서 무슨 말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수십 년간 이 집 살림을 제 손처럼 주무르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 보인 모습이라고는 그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오랏줄에 묶여 끌려가는 초라한 뒷모습뿐이었지요. 거간꾼은 거간꾼대로,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발버둥을 쳤지만 이미 보찜에서 엽전 꾸러미며 위조 문서가 와르르 쏟아진 뒤였습니다. 그 발버둥이 오죽 우스웠으면 끌려가는 두 사람 뒤로 마을 사람들의 혀 차는 소리가 담장을 넘었지요. 빼앗길 뻔했던 땅 문서는 고스란히 주인 어른 손에 돌아왔습니다. 위조한 문서는 그 자리에서 불쏘시개가 되어 마당 한복판에서 재가 되어 사라졌지요. 그 종이 한 장에 하마터면 집안 살림이 통째로 넘어갈 뻔했다는 걸 아는 하인들은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그제야 참았던 숨을 후하고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 그려. 그러게 말일세. 돌쇠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 집이 어찌 됐겠나. 여기저기서 그런 말들이 오갔지요. 불과 몇 시즌 전만 해도 이제 와 딴소리를 한다며 돌쇠에게 등을 돌렸던 바로 그 입들이었습니다. 소란이 다 가라앉은 뒤 주인 어른이 돌쇠 앞으로 천천히 다가와 앉으셨습니다. 며칠 사이 벌어진 일들이 하나하나 새삼 떠오르는 얼굴이었지요. 발등을 찍히고 이마를 부딛고 애지중지하던 항아리가 박살나고 그 순간순간마다 돌쇠는 그저 답답한 사고뭉치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끝내 내쫓으려고까지 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고뭉치가 실은 이 집을 통째로 지켜낸 단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인 어른이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돌쇠야, 내가 자네를 크게 오해했네. 목소리가 낮게 잠겨들었지요. 산에서 밀쳐졌다던 말도, 밤중에 문틈으로 보았다던 말도 내가 진작에 알아챘을 것을. 나는 자네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저 내쫓을 생각만 했으니. 주인 어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인심후하기로 소문난 어른이 정작 제일 억울한 사람 하나를 모자라보고 내치려 했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주인 어른, 돌쇠가 끔뻑끔뻑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뭐라 대꾸해야 할지 몰랐지요. 그저 코끝이 시큰해질 뿐이었습니다. 아, 아닙니다요. 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어르신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저 같아도 저 같은 놈말은 안 믿었을 겁니다요. 그 어수룩한 대답에 주인 어른이 도리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닐세. 자네는 이 집에 온 첫날부터 오늘까지 단 한 번도 나쁜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어. 사고를 쳐도 그건 죄다 나를 위하려다 그리 된 것이었지. 절구를 든 것도
나를 업고 뛴 것도 항아리에 걸려 넘어진 것도 하나같이 이 집을 나를 위한 마음이었네. 그런 사람을 몰라보았으니 부끄러운 건 자네가 아니라 날세. 주인 어른이 손을 뻗어 돌쇠의 그 널찍한 어깨를 지그시 잡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자네는 이 집에서 내가 제일 믿는 사람일세. 다른 데 갈 생각일랑 말고 오래오래 이 집에 있어 주게. 알겠는가? 돌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잠시 멍하니 주인 어른을 바라보더니 무언가 곰곰이 헤아리는 듯 눈만 대굴대굴 굴렸지요. 그러고는 이내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 안 쫓겨나는 겁니까? 마당이 잠시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푸하하하. 하인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치를 마음 졸이며 지켜보던 찬모도 눈치만 살피던 다른 머슴들도 그날만큼은 너나 할 것 없이 배를 잡고 웃었지요. 방금까지 눈물이 그렁그렁하던 마당이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허허허, 이 사람 좀 보게. 온 집안이 뒤집어졌다. 겨우 가라앉았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것인가. 주인 어른마저 끝내 웃음을 터뜨리고 마셨습니다. 다친 발등이 울리는 것도 있고 허허 소리 내어 웃으셨지요. 이 사람아, 자네가 우리 집을 통째로 살려놨는데 내가 자네를 왜 내쫓겠나. 쫓아내기는커녕 이젠 내가 자네더러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 붙잡을 판일세. 그제야 돌쇠도 얼굴 가득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큼지막한 일을 다 드러내고 해벌쭉 웃는 그 얼굴은 여전히 순박하고 서툰 그대로였지요. 힘 조절이 서툰 것도 몸이 생각보다 앞서는 것도 하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흉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우직함이, 그 어수룩함이 이 집에서 가장 든든하고 미더운 것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주인 어른 댁에서는 오랜만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곳간을 활짝 연 주인 어른 덕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이 차려졌고 마당엔 등불이 내걸렸지요. 하인들은 돌쇠를 상석 가까이 끌어다 앉히고는 저마다 한마디씩 글을 추어 올렸습니다. 돌쇠 이 사람, 절구로 사람을 잡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나뭇가지로 도둑을 잡은 건 또 어떻고. 아, 그 최서방이 담장에서 나뒹구는 꼴을 자네들도 봤어야 하는데. 그 말에 또 한바탕 웃음이 터졌지요. 돌쇠는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이 권하는 밥그릇을 넙죽넙죽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다 국그릇을 나르며 하마터면 옆 사람 저고리에 국물을 쏟을 뻔하고 상을 옮기다 또 발을 헛디뎌 휘청하기도 했지요. 예전 같으면 다들 저런 또 사고 친다 하며 눈을 흘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어이쿠 우리 돌쇠 또 시작이네 하며 정답게 한 식구처럼 웃어넘겼지요. 주인 어른은 그 왁자한 마당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다가 곁에 앉은 돌쇠에게 손수국 한 그릇을 떠 건네주셨습니다. 돌쇠는 그 그릇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고는 또 한 번 해벌쭉 웃었지요. 힘은 장사인데 눈치는 서툴렀던 머슴 하나가 그렇게 이 집의 어엿한 한 식구가 되었더랍니다. 참 세상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먼저 나가서 탈이고 또 어떤 사람은 손이 너무 늦어서 탈이라 하지요. 돌쇠는 서툴러도 마음 하나로 집안을 살렸고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에 나오는 이는 느려 보여도 그 느린 손끝 하나로 사람들의 체면을 살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힘센 머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바늘 한 땀 놓는데도 한참을 들여다보던 어느 삭바느질 할머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의 바느질 솜씨로 이름난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 석자보다는 그저 삭바느질 할멈으로 통했지요. 그런데 이 할멈, 바느질 솜씨야 나무랄 데 없었지만 손이 어찌나 느린지 실 한 땀을 놓는데도 천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손끝으로 몇 번이고 쓸어보고 나서야 겨우 바늘을 놀렸습니다. 그러니 옆에서 지켜보면 하품이 절로 나올 지경이었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 할멈한테 옷 맡기면 해 넘기기 전에 찾을 수나 있을까 하는 우스갯소리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멈의 느린 손을 두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곱단 어멈이라는 안악이 하루는 두루마기 소매단이 뜯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사흘 뒤 친정 나들이를 앞두고 있었는데 하필 그날 입고 갈 옷이었지요. 곱단 어멈은 불이 나게 삭바느질 할멈네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봐주세요. 바로 되겠지요? 마당 안쪽에서 할멈이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곱단 어멈은 마음이 급해 살인문 안으로 성큼 들어섰지요. 어서 오게. 이리 마루로 올라오게나. 할멈이 마루 끝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곱단 어멈은 엉덩이를 붙이는 둥 마는 둥 하며 뜯어진 두루마기를 얼른 내밀었지요. 할멈은 옷을 받아들고는 마루에 앉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어 보았습니다. 소매단을 손끝으로 쓸어보고 실밥이 어디서부터 풀렸는지 가만히 살폈지요. 봄볕이 마루 끝에 나른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할멈은 그 볕 아래서 도무지 서두르는 법이 없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옷만 들여다보다가 그제야 천천히 바늘함을 끌어당겼습니다. 곱단 어멈은 그 느긋한 손놀림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발을 굴렀습니다. 아유, 할머니. 그렇게 살피기만 하시다가 언제 꿰매신데요. 그냥 대충 이어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멈은 대답 대신 씩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곱단 어멈 눈에는 영 답답하게만 보였지요. 결국 곱단 어멈은 못 기다리겠다는 듯 옷을 도로 낚아챘습니다. 됐어요, 됐어. 내가 그냥 하고 말지요. 이런 건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고는 집으로 가져가 제 손으로 부랴부랴 꿰매버렸습니다. 실을 굵게 잡아 큼직큼직하게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이었지요. 보기엔 멀쩡했습니다. 이래서야 무슨 일이 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과연 사흘 뒤였습니다. 곱단 어멈은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떨었지요.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고 아껴두었던 두루마기를 꺼내 입고 친정 어른들 드릴 떡 보따리까지 야무지게 챙겼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였지요.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에 마음이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어서 가서 아버님 어머님 뵈어야지. 얼마 만에 가는 길인가. 혼자 그렇게 중얼거리며 발걸음도 가볍게 마을 길을 나섰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어디 좋은 데 가시나 하고 물으면 곱단 어멈은 신이 나서 친정 간다고 대답했지요. 그런데 마을 어귀를 채 벗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팔을 한번 크게 휘둘렀을 뿐인데 두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곱단 어멈이 흠칫 놀라 제 팔을 내려다보니 세상에 그 큼직큼직하게 꿰맸던 소매단이 그대로 뜯어져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급하게 굵은 실로 얼기설기 이어놓았으니 팔 한 번 세게 휘두르는 것을 못 버틴 것이었지요. 하하하, 소매가 통째로 떨어졌다. 마침 길가에서 놀던 동네 아이들이 그 꼴을 보고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손가락질을 하며 어멈 주위를 빙빙 돌았지요. 곱단 어멈은 떨어진 소매를 한 손으로 붙잡은 채 얼굴이 홍당무처럼 새빨개졌습니다. 곱단 어멈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결국 친정 나들이는 하루 늦춰졌고 곱단 어멈은 그날 저녁 다시 할멈네 살인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지요.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옷만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을까요? 한데 요즘 젊은 안악들 눈에는 그런 것이 통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할머니는 아직도 저렇게 한 땀 한 땀 재고 앉았대. 요즘 세상에 누가 저러고 앉았어.
빨리 놀려서 빨리 지어야 살림에 보탬이 되지. 동네 우물가에 모이면 늘 이런 소리가 오갔습니다. 젊은 안악들은 손이 날래고 재바른 편이었지요. 실을 뭉텅뭉텅 감아 쥐고 바늘을 쓱쓱 놀리고 반나절이면 저고리 한 벌을 뚝딱 지어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저기 삐뚤빼뚤한 곳도 있었습니다만 멀리서 보면 그럭저럭 옷구실은 했지요. 그러니 할멈의 그 느긋한 손놀림이 젊은 안악들 눈에는 답답하다 못해 우스워 보였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곱단 어멈이 겪은 일쯤이야 다들 재수가 없었다며 웃어넘길 뿐이었지요. 할머니 그러다가 옷 한 벌 짓는 새에 자식들 시집 장가 다 보내시겠어요. 우물가를 지나던 할멈에게 누군가 이런 놈까지 던졌습니다. 할멈은 그 말에 화를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허리를 한번 펴고 씩 웃으며 지나갈 뿐이었지요. 이래서야 세상 인심이 참 야박하다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뒤 이 마을에 아주 큰 잔치가 하나 열리게 되는데 그 잔치가 하필이면 곱단 어멈 때보다 훨씬 더 큰 사다를 불러오게 될 줄이야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잔치란 다름 아닌 혼례였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집안아니 이 마을 표현으로 하자면 논마직이 제일 많은 최부잣집 딸이 시집을 가게 된 것이었지요. 이런 큰 혼사는 몇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온 마을이 며칠 전부터 들썩였지요. 이 집에서는 떡을 하느라 밤새 방아를 찍고 저 집에서는 잔치에 쓸 차일이며 멍석을 빌리러 이웃을 오갔습니다.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이기만 하면 신부 이야기, 신랑 이야기로 입방아를 찧었지요. 신랑감이 이웃 고을 어느 선비 자제라더라. 사주단자가 어떻고 함이 어떻고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이고 최부잣집 잔치니 상다리가 부러지겠구먼. 그 집 인심에 동네 사람 다 배부르겠지. 동네 개들까지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걸 아는지 꼬리를 흔들며 이 집 저 집 기웃거렸습니다. 그야말로 온 마을이 잔칫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래서야 무슨 일이 터질 낌새라고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잔치란 게 원래 겉으로 흥청거릴수록 속으로는 탈이 나기 쉬운 법이지요. 혼례를 사흘 앞두고 최부잣집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신부의 저고리 원래 입기로 했던 것이 문제가 생긴 것이었지요.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저고리였는데 함 들어오는 날 옷장 밑에서 꺼내보니 좀이 쓸어 소맸다니 성치 않았던 것입니다. 최부잣집 안주인이 그걸 보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지요. 이를 어쩐다냐,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로 지을 시간은 없고 그렇다고 신부를 낡은 옷으로 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다급해진 안주인은 마을에서 손빠르기로 소문난 젊은 안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네들 손이 날래다지 않았나? 사흘 안에 저고리 한 벌 다시 지을 수 있겠는가? 젊은 안악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더니 이내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저희들 손이면 하루면 됩니다. 아유, 시간 없어. 빨리빨리 하자고. 여기 이렇게 되면 되지? 얼른. 손을 놀리면서도 입은 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실을 쓱쓱 감아주며 웃었지요. 이런 걸 삭바느질 할멈한테 맡겼으면 어쩔 뻔했어. 사흘은커녕 열흘도 더 걸렸겠네. 그 할멈은 소매단 하나 재는데 반나절은 걸리잖아. 우리 손이면 반나절에 저고리가 나오는데. 다들 까르르 웃었습니다. 손은 더욱 빨라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너무 서두르면 눈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법이지요. 겉감과 안감을 번갈아 만지던 중 누군가 그만 천을 뒤집어 놓은 채로 바늘을 꽂아버렸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다른 손이 냉큼 이어 꿰맸지요. 서로 자기 목만 보느라 전체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못했습니다. 바느질은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빨리 끝나가고 있었지요. 젊은 안악들은 서로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제 손 빠른 것이 그저 대견하기만 했지요. 그 빠른 손이 무슨 일을 저질러 놓았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고리는 이틀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안주인은 그 소식을 듣고 한시름 놓았지요. 젊은 안악들도 손을 탁탁 털며 뿌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완성된 저고리는 고이 접혀함에 넣어졌고 아무도 그 안을 다시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나무랄 데 없이 말끔했으니까요. 이래서야 참 순조롭게 흘러가는구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이란 것이 겉만 보아서는 알 수 없는 법이지요. 이 저고리 속에 무슨 사달이 숨어 있는지는 혼례 당일 아침이 되어서야, 그것도 신부가 옷을 입으려는 바로 그 순간에야 드러나게 됩니다. 드디어 혼례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당에는 차일이 쳐지고 멍석이 깔리고 부엌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떡시로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손님 맞을 채비로 온 집안이 분주했지요. 신부는 안방에서 곱게 단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연지 곤지 찍고 족두리 준비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고리를 입히는 일뿐이었지요. 함에서 저고리를 꺼내 신부 어깨에 걸쳐주려는데 옷고름을 매던 손이 문득 멈추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지? 옷섭이 이상했습니다. 안감이 겉으로 나와 있었던 것이지요. 자세히 보니 한쪽 소매는 제대로 되었는데 다른 쪽은 안감과 겉감이 통째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옷고름을 여미려 하니 어딘가 틀어져서 매듭이 제자리에 오지 않았지요. 아이고 머니나.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들었습니다. 신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다가 그만 울상이 되었지요. 어머니, 이거 이상해요. 신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기다려온 날인데 저고리가 이 모양이라니요. 안주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못들 하는 게냐? 얼른 이리 와 보아라. 젊은 안악들이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저고리를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어 보더니 하나같이 낯빛이 하얗게 질렸지요. 아니, 이게 언제 이렇게 됐대? 난 몰라. 난 겉감만 잡았어. 나도 안감만 됐지. 이런 건 안 했다고. 서로 눈치를 보며 손사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조용하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마당까지 들릴 정도가 되었지요. 자네가 마지막에 꿰맸잖아. 무슨 소리야? 자네가 먼저 뒤집어 놓은 거 아냐? 옥신각신하던 것도 잠시 안주인이 발을 동동 구르는 걸 보고서야 다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은 누구 탓이냐를 따질 때가 아니었지요. 그때 마침 마당 한켠을 지나던 삭바느질 할멈이 이 소란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방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지요. 뒤집힌 저고리를 한눈에 알아본 할멈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저고리, 내가 좀 봐도. 그런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젊은 안악 하나가 대뜸 손을 내저었지요. 아유, 할머니는 됐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급한데요. 다른 안악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그 느린 손으로 언제 이걸 다 고치신대요. 신랑 행렬이 코앞인데 저희가 얼른 할게요. 할멈은 뭐라 더 말하려다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한 발짝 물러섰지요. 안악들은 벌써 할멈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고 저고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그 뒷모습을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별말 없이 마당 한켠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운한 기색도 화난 기색도 없었지요. 그저 늘 그랬듯이 한번 웃고는 툇마루 끝에 가만히 걸터 앉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고쳐보자.
시간 없어, 빨리. 한 안악이 냉큼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뒤집힌 부분을 대충 짚어 뜯어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마음이 급하니 손이 자꾸 헛돌았습니다. 뜯어야 할 실 옆에 있는 멀쩡한 솔기까지 함께 뜯겨 나갔습니다. 잠깐, 거기 말고. 옆에 있던 안악이 얼른 말렸지만 이미 늦었지요. 이번엔 다른 안악이 나서서 뜯어진 자리를 눈에 안 띄게 슬쩍 덧대어 보려 했습니다. 비슷한 색실을 찾아 급히 몇 바늘 얹었지요. 그런데 서두르다 보니 남이 고르지 못해 오히려 그 부분만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표가 났지요. 이거 더 이상하잖아. 그러게 안하니만 못하네. 결국 안악들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저고리는 처음보다 더 엉망이 되어 있었지요. 안주인은 그 꼴을 보고 아예 주저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어떻게 좀 해봐라. 마당에서는 벌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사모관대 갖춰 입은 신랑 쪽 행렬이 곧 당도한다는 전갈까지 들어왔지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 빠르기로 소문났던 안악들의 재주도 이제는 통하지 않았지요. 그때 그중 눈치 빠른 안악 하나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잠깐, 우리가 왜 이걸 고치려고만 했지? 빌려오면 되잖아. 다른 안악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빌려와? 누구한테? 옆집 세댁, 그 집에 시집을 때 해온 저고리 있잖아. 색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던데. 다들 옳다구나 싶었던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 옷을 짓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그중 발 빠른 안악 하나가 치마를 걷어붙이고 냅다 뛰어나갔습니다. 내 얼른 다녀오겠네. 숨이 턱에 차도록 옆집으로 달려간 안악은 자초지종을 설명할 새도 없이 새댁의 저고리를 통사정해서 빌려왔습니다. 새댁은 얼떨결에 지난 제 혼례 때 입었던 저고리를 장롱 속에서 꺼내내주고 말았지요. 저고리를 안고 돌아온 안악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자, 이걸로 하면 되겠네. 신부에게 얼른 걸쳐보았습니다. 그런데 품이 영 맞지 않았습니다. 새댁은 신부보다 어깨가 좁았던지 저고리가 신부 몸에 착 붙질 못하고 겨드랑이 쪽이 빠듯하게 당겼습니다. 팔을 들면 옷깃이 따라 올라가 속저고리가 살짝 드러날 지경이었지요. 어깨가 좀 끼는데 괜찮아, 괜찮아. 앉아있으면 티 안 나. 신부도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절만 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맞는 말이었지요. 혼례라는 게 한 시즌이면 끝나고 절만 무사히 올리면 될 것도 같았지요. 안악들의 얼굴에 그제야 화색이 조금 돌았습니다. 그래, 그거면 되지. 어디 한번 해보게. 신부가 자리에서 몸을 바로 했습니다. 두 손을 곱게 포개어 가운데로 모으고 절을 올리듯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기 시작했지요. 방 안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그 팔로 쏠렸습니다. 저고리가 어깨를 따라 조금씩 당겨 올라갔지요. 겨드랑이 쪽 솔기가 팽팽하게 캥기는 것이 눈에 다 보였습니다. 누군가 저도 모르게 천천히 하고 조그맣게 중얼거렸지요. 팔이 가슴 높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조금만 더 들면 절 모양이 되겠다 싶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투두둑. 그 순간 겨드랑이 쪽 솔기가 소리를 내며 뜯어졌습니다. 빠듯하게 당기던 자리가 팔을 드는 힘을 모지 이긴 것이었지요. 방 안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왜 이래? 얼른 뜯어진 자리를 들여다보던 안악의 손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옷서 반쪽 아무도 모르게 덧대어 기운 자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 색깔도 미묘하게 다르고 바느질 땀도 고르지 못했지요. 하필 그 기운 자리가 이번에 뜯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집도 여기 키웠었네? 순간 다들 말이 없어졌습니다. 옆집 새댁이 지난 제 혼례 때 실은 이 저고리도 어딘가 흠이 있어 몰래 손을 봐서 입었던 것이었지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새댁 자신과 그날 도와준 몇몇 분이었는데 이제 여기 모인 사람들도 알아버린 셈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집도 그때 이런 사정이 있었구먼. 쉿, 그런 얘긴 나중에 하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품도 안 맞는 데다 이제는 솔기까지 뜯어져 버렸으니 이 저고리를 이대로 신부에게 입혀 하객들 앞에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안악들은 저고리를 도로 곱게 접었습니다. 안 되겠다. 이건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방 안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까보다 더 깊은 침묵이었지요. 시간은 그새 더 줄어 있었고 손 빠른 안악들의 제주도, 이웃집 저고리도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래서야 정말 큰일 났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한쪽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모두의 고개가 일제히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삭바느질 할멈이었지요.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안악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느려서야 언제 옷 한 벌 짓겠냐고 웃던 그 할멈이었으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 저 할멈이 무슨 수가 있을까 다들 반신반의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할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안주인이 먼저 나서서 할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젊은 안악들 손만 믿고 할멈 쪽은 쳐다도 안 보던 안주인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고 놓칠세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할멈, 내가 진작 할멈한테 부탁을 드릴 걸 그랬네. 정말 어떻게 좀 해줄 수 있겠는가? 목소리가 다 떨렸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신랑 행렬이 코앞이라는데 신부는 입을 옷이 없으니 안주인으로서는 이제 이 할멈밖에 붙잡을 데가 없었지요. 할멈만 믿겠네. 응, 자네 손이면 되지 않겠는가. 할멈은 그 다급한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서두르는 기색 하나 없이 조용히 저고리를 받아들었지요. 이리 뒤집어보고 저리 뒤집어보고 옷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그 손길이 어찌나 느긋한지 옆에서 지켜보던 안악 하나가 저도 모르게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할머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할멈은 대답 대신 씩 웃었습니다. 시간이 없을수록 바늘은 천천히 가야 하는 법이요. 그러고는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저고리를 무릎 위에 반듯하게 펼쳐놓았지요. 그러고는 실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놀림이 참 이상했습니다. 급할 것 하나 없다는 듯 헤어냈는데 실 한 올 한 올이 꼭 필요한 자리에서만 끊어졌습니다. 엉뚱한 곳을 잘못 뜯어 더 망가뜨리는 일이 없었지요. 젊은 안악들이 처음 사고를 냈을 때는 서로 손이 엉켜 어디가 잘못됐는지도 몰랐는데 할멈은 달랐습니다. 저고리를 뒤집어 안쪽을 들여다보더니 실 가는 방향을 손끝으로 하나하나 짚어갔지요. 여기 이 안감이 거꾸로 누웠구먼. 안악 하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눈치였지요. 이건 안감을 뒤집어대는 바람에 결이 서로 어긋나 버렸어. 그러니 옷섭이 자꾸 틀어질 밖에. 안악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급한 마음에 안감을 뒤집어댔을 때 그저 안팎이 바뀐 게 아니라 그 바람에 안감의 올 방향이 겉감과 어긋나 버렸다는 것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결이 서로 반대로 누우면 옷이 자꾸 한쪽으로 당기고 틀어지는 법이었지요. 겉으로 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던 것을 할멈은 손끝 한 번에 짚어낸 것이었지요. 여기부터로구먼.
낮게 중얼거리며 뒤집힌 부분을 조심스레 젖혀 폈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들었지요. 한 땀, 또 한 땀. 옆에서 보기엔 답답할 만큼 느렸습니다. 실을 꿰기 전에 천의 결을 손끝으로 한번 쓸어보고 바늘을 어느 각도로 넣을지 가늠하고 넣었다가도 미심쩍으면 다시 빼내어 고쳐 넣었지요. 그렇게 한 땀씩 나아갔습니다. 처음엔 발을 구르던 안악들이 어느새 조용해졌습니다. 할멈의 손끝을 따라 그 어긋났던 결이 한 올 한 올 제자리를 찾아 눕는 것이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뜯을 때도 서두르지 않고 꿰맬 때도 서두르지 않는데 이상하게 옷은 점점 반듯해져 갔습니다. 누구 하나 감히 빨리 하라는 말을 더 얹지 못했지요. 방 안 사람들은 처음엔 발을 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멈의 손끝을 따라 저고리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뒤집혔던 안감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틀어졌던 옷섭이 반듯하게 여며졌습니다. 마당에서는 벌써 신랑 쪽 행렬이 대문 앞에 당도했다는 전갈이 들어왔습니다. 안주인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지요. 할멈 다 됐는가? 할멈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그 조금만 더가 사람 애를 어찌나 태우던지요. 신부는 손을 모아 쥐고 발을 동동거렸고 젊은 안악들도 숨죽인 채 할멈의 손끝만 바라보았습니다. 할멈이 마지막 매듭을 짓고 실을 이로 톡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고리를 들어 올려 한번 쭉 펴 보였지요. 자, 됐네. 옷고름이 반듯하게 늘어졌습니다. 안감과 겉감이 제자리를 찾았고 옷섭도 어긋난 곳 하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 저고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지요. 젊은 안악들이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 조그맣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찾으셨지? 할멈이 저고리를 신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급한 바늘은 옷보다 손을 먼저 찌르는 법이요. 그 말에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무슨 뜻인지 곱씹는 얼굴이었지요. 이래서야 느린 손이 빠른 손을 이겼구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저고리가 제 시간에 신부에게 입혀질 수 있을지는 아직 마당 밖 행렬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건 다음 장에서 마저 지켜보시지요. 저고리가 신부 어깨에 사뿐히 걸쳐졌습니다. 옷고름이 사르르 메어지고 옷섭이 반듯하게 여며지자 방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저도 모르게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이거 봐. 어쩜 몸에 이렇게 딱 맞지. 품이 넉넉하지도 그렇다고 끼지도 않았습니다. 신부가 팔을 들어봐도 고개를 숙여봐도 옷깃 하나 흐트러지는 법이 없었지요. 방금 전까지 뒤집히고 틀어졌던 옷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신부 나가신다. 마당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치맛자락이 사락사락 소리를 내며 방문을 나섰지요. 마당에 늘어선 하객들 사이로 감탄 섞인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아이고, 신부 옷태가 참 곱기도 하다. 저 저고리 누가 지었나? 솜씨가 예사롭지 않구먼. 안주인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마루 기둥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지요. 혼례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그러나 무사히 시작되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뒤 방 안에는 젊은 안악들과 할멈만 남았습니다. 다들 머쓱한 얼굴로 서로 눈치만 보다가 그중 한 사람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함부로 말씀드린 것도 죄송합니다. 다른 안악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까 제 입으로 그 느린 손으로 언제 이걸 다 고치신대요 하고 할멈을 밀어냈던 안악이었지요. 그 말이 떠오르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할머니,
아까 제가 못하실 거라고 함부로 말씀드렸는데 말끝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지요. 옆에 있던 안악도 거들듯 중얼거렸습니다. 저희가 반나절이면 저고리가 나온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그 반나절 만에 지은 옷이 그 사달을 냈으니 조금 전까지 느려 터졌다고 웃던 이들이었으니 이 순간이 여간 민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얼굴이었지요. 할멈은 그 모습을 보며 그저 허허 웃었습니다. 뭘 그리 죄송할 것까지야. 다들 급한 마음에 그런 게지. 그러고는 저고리를 짓던 바늘을 챙기며 덧붙였습니다. 손 빠른 것도 다 쓸 때가 있고 느린 것도 다 쓸 때가 있는 법이요. 다만 급할수록 손보다 마음이 먼저 서둘러선 안 되는 게지. 그 말에 안악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지요.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 혼례 때 제일 먼저 나서서 빨리 놀려서 빨리 지어야 한다고 큰 소리 치던 안악이 이제는 제법 나이가 들어 며느리 볼 나이가 된 그 안악이 하루는 딸의 혼례를 앞두고 조용히 할멈네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곱게 개킨 다홍색 비단이 들려 있었지요. 할머니, 저 우리 딸아이 혼례가 내일 모레인데 저고리 한 벌 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할멈이 문을 열고 나와 그 얼굴을 보더니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옛날 우물가에서 자식들 시집 장가 다 보내시겠다고 농을 던지던 그 얼굴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이제는 처지가 바뀌어 제 딸 혼례를 앞두고 이 손을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안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으로 비단을 공손히 받쳐 들 뿐이었지요. 그 옛날 옷을 도로 낚아채 가던 손도 할멈을 밀어내던 손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조용히 이 손을 믿고 맡기는 손이었지요. 할멈은 대답 대신 비단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을 손끝으로 한번 쓸어보고는 여느 때처럼 씩 웃었지요. 급할수록 천천히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니까. 안악이 그 말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지요. 할멈은 여전히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예전 그대로의 속도로 바늘을 놀렸지요. 다만 이제는 그 손을 보고 답답해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 일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노릇이지요. 빠른 손이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 마지막에 웃는 건 급하지 않은 손이더랍니다. 그날 삭바느질 할멈의 살인문 앞에는 그 후로도 오래도록 바느질감을 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두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앞 이야기의 돌쇠는 힘은 장사였지만 하는 일마다 서툴러 처음에는 모두의 걱정을 샀지요. 절구를 떨어뜨리고 나뭇가지에 부딪히고 항아리까지 깨뜨렸으니 누가 보아도 사고뭉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툰 몸짓 속에도 남을 위하려는 마음만큼은 한결같았고 결국 그 우직한 마음 하나가 집안을 큰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뒤 이야기의 삭바느질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 눈에는 손이 느리고 답답해 보였지만 그 느린 손끝에는 천의 결을 보고 사람의 체면까지 살필 줄 아는 깊은 솜씨가 숨어 있었지요. 세상에는 빨라 보여도 일을 그르치는 손이 있고 느려 보여도 끝내 일을 바로 세우는 손이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서툴러 보여도 누구보다 믿을 만한 마음이 있고 조용히 앉아 있어도 모두가 허둥댈 때 길을 찾아내는 지혜가 있지요. 그러니 사람을 볼 때에도 일을 볼 때에도 너무 서둘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바르고 끝내 제자리를 찾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며 잠시라도 피식 웃으셨다면 다행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